지금부터 17기 민주통합통일자문회의 애틀랜타 협의회 통일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목표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음악에 맞추어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기 민주통일자문회의 애틀랜타 협의회장님이신 조선혁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김성진 총영사님, 백이성 한일회장님, 손한 동남부 연합한일회장님, 조중식 명예고문님, 나상호 노인회 회장님, 외 단체장님들, 내외 기빈 여러분, 바쁘신데도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해주시러 오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신 그렉 스텔라토 감사합니다. 북한 주민은 김정은의 독재하에 자유를 잃고 학대를 받으며 인권 유린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주민은 생각도 안 하고 각종 도발과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하면서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들은 공로를 결집하고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세계에서 제일 하이라고 들었습니다. 197개국 중에서 197위라고 합니다.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해결할 부분은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결코 모른 척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평통 동포들과 같이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통일 공감, 확신과 화합을 추진하며 봉사하는 민주평통이 되어 하루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 희망의 통일 시대 8천만이 행복해하는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주신 동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태명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애틀란타 총영사관의 김성진 총영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늘 많은 분이 오셨네요. 평통 위원님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죠? 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성혁 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회장님, 손한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장님, 며칠 안 남았지만 그냥 회장님으로 불러드려도 되는 거죠? 백이성 애틀란타 한인회장님, 그리고 평통위원님, 그리고 동포 지도자 및 내빈 여러분, 먼저 제17기에 우리 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회 팬 여러분께서 지난 8월 초에 정기총회를 하면서 또 이런 행사를 했고요. 한 달 반 만에 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늘 열심히 조국의 통일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해 주시는 평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북한 인권위원회 브라이트 스카라튜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북한 실상만에서 좀 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에 마인에서 미국 분들 100여 분 모시고 한미관계 그리고 북한 문제, 통일 문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마이애미에서도 최근에 미국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나오고 그리고 북한 미사일 문제라든가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11월 8일 대선을 통해서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면 내년 1월에 미국의 신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12월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내년 말, 그 다음에 한 상반기까지라도 한미관계, 미국 관계, 남북 관계, 여러 주변에 중국하고의 중국의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벌써 북한은 작년 초부터 이제 핵실험 또 미사일 시험 발사, 최근에 다시 또 5차 핵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대륙간 탄도탄 그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는 됐습니다만 그 북한 김정은 그 새로 젊은 32살인가요? 김정은 정권이 집권한 지 지금 한 5년 정도 되는데 이미 40발 이상 그 미사일 발사를 시험했고요. 이 숫자는 아마 김정은 자기 아버지죠. 김정은이 18년 동안 집권하면서 16번 시험 발사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양도 많고 또 그리고 그 미사일의 성능도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것은 참 우리가 걱정스럽고 대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그 미국, 일본 등 국방국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또 유엔 북한 제재안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결국은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는 남북 간의 그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는 핵은 있을 수 없다는 비핵화 그리고 그 전에 통일 이후에 북한 시민들이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경제적으로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좀 조성을 해주고 거기에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인권이 보장이 되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는 좀 장기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북한 주민은 허가가 없으면 자기 주소지에서 뭐 한 발짝도 기차를 탈 수도 없고 버스를 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전화로 마음대로 걸 수도 없고 이런 기본적인 인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사회는 저희가 용납을 할 수 없는 거겠죠. 아무쪼록 오늘 북한 인권 관련 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북한 위협의 심각성과 그다음에 우리 조국의 통일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지금부터 함께 생각하고 해나가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총영사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통일영원 애국심 시식기대회 입상하신 분들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학생 부분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애틀란타 여성문학회 회장 최정성 회장님께서 나와서 시상을 하시겠습니다. 시연, 박찬, 김용준, 박세미, 오치훈, 김혜영, 장려상 조만주, 조아연, 최이소, 우수, 김하영, 최우수, 안하나. 지금 호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입상 한지연, 박찬, 김용준, 박세미, 오치원, 김혜영. 입상 한지연. 위 학생은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본받아 올바른 가치관으로 제1회 통일영원 애국심 시식기대회에서 응모하여 위와 같이 좋은 성적을 받았으므로 조국 통일의 앞장설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뜻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6년 9월 24일 민주통합자문회의 회장 조성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사장 박범건, 애틀란타 여성문학회 회장 최정선. 장려상 최이소, 이학 본문. 김하영 학생 혹시 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영, 이학 본문.
장여상 안한나 이하 공무원. 혹시 사진 찍으실 분들은 찍으시고. 수영씨 빨리 입선 미리유 김정수 예영준 김정준 박주희 박경숙 미셸킴 안소명 장여상 이길준 샨원 우수 김민정 최우수 신은수 호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된 제1회 통일연맹 애국심 시집기 대회에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9월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란타 협의회장 조성혁, 애틀란타 아라비오 코리아 사장 박건권, 애틀란타 여성문학회 회장 최정선. 입선 김정준 이하 공문. 우수상 김민정 이하 공문. 최우수상 신은수 이하 공문. 비타민 만스키가 지적했다. 당초 평양에 사는 8살 진미양을 통해 북한 체제 선전 영화를 만들 예정이었으나 북한 당국의 지나친 개입으로 사실이 아닌 거짓과 주장을 강요당하자 북한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으로 영화의 방향을 선회했다. 만스키 감독은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인간에 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말씀하시는 우리나라는 아침해가 제일 먼저 솟아오르는 지구의 성적에 위치한 아름다운 나라라. 평양의 아침, 모두가 방금의 저마다의 일상을 시작한다. 8살 진미는 오늘도 북한 측이 준비한 각본대로 최고의 연기를 펼쳐야 한다. 가장 평범한 가족, 평범한 생활을 보여줘야 하지만 진미는 오늘 일을 예측할 수 없다. 그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잘 해내고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길 바랄 뿐이다. 아침에 햇빛이 아름답고 덥다고 우리 이름을 저선이라고 이처럼 지하고 아름다운 내 나라 이 세상 또 어디 찾아볼 수 있을까.
진미도 알고 있다. 마치 톱니바퀴가 계속 돌듯 자신이 거대한 북한 체제의 한 부속품으로 쉼없이 굴러가는 모습이다. 진미는 그렇게 서서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다. 진미는 행복한 어른들을 본 적이 없다. 아니, 행복이란 개념 자체를 모른다. 지하철에서 보이는 사람, 표정 없이 그저 지쳐있고 힘없이 쭈그려 앉은 평행 시민들의 모습에서 좀처럼 희망을 찾지 못하는 어른들의 삶을 느낀다. 진미도 이런 어른들의 모습에 익숙해져 간다. 다시 보자. 미국은 어떻게 얘기를 해외를 작도를 보시는 거는 위대한 소련께서 저 전선에서 미국 놈과 싸움을 하면서 하루 종일 진미가 듣고 말해야 했던 건 경애하는 대원수님, 위대한 수령님. TV를 틀어도 보통 북한 지도자를 찬양하는 노래뿐이다. 대체 언제까지일까? 진미는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오로지 그들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뿐이다.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김부자 3대 셋을 우상화 전략에 희생양이 된다. 태양절 공연을 위해 조선 무용을 연습하던 진미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쉬겠다고도 말할 수 없었다. 오늘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 선생님께서 전국이 가서 유치원 고등학교가 수학생들에게 돌려주신 고맙은 사랑과 배려를 받아들입니다. 그녀의 행동으로 신께서 바라시는 모범선이 되는로 항상 준비하는 있다는 것을 굳게 기대합니다. 담뱃값을 주는 꽃제비들, 마른 땅에서 먹을 것을 찾는 동물들, 모두 다 내일의 희망이란 찾아내기 힘들다. 선생님들이 집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제 2차 가겠습니다. 큰일 나겠네요. 스승님들이 많이 도와줘서 친칠해줘서 크게 하다니.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표명 시민들은 질서 정연하게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 앞에 헌화하고 참배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외치는 북한. 그러나 그들은 재단에 받쳐진 꽃 안에 폭발물이 있진 않을까, 금속 탐지기로 일일이 조사하는 만큼 의심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태양 아래 짜여진 각본대로 살아야 하는 북한의 시민들. 시민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지미, 너 3년만 운전했는데 이제 자기 일상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냐? 손님들을 믿으면 처신생활을 합니다. 처신생활을 할 때 잘못도 느끼게 되고 흥미한 대원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대신 추억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시를 생각해봐요. 나는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님께서 빛내어 주셨으며 경량 동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천연선인단에 입단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태어난 주민들의 부모님과 경량 동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주체 연맹위원회 새로 공개어 나가는 사회주의 정원의 믿음직한 그대로 세계나라를 것을 힘내는 자세가 없어 있겠습니다. 유럽 등지에 이어 대한민국에서도 이 영화가 개봉되고 모두들 지미의 안전을 우려할 중. 지미는 5월 10일 북한 노동당 실천기구에서 김정은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화동으로 다시 나타났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체제 선전의 희생양인 진미를 보란듯이 등장시켜 이번에도 역시 체제 선전의 소재로 여기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진미의 안전은 북한을 향한 끊임없는 우리의 관심에 달려있다. 잘 보셨습니까? 하루빨리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들이 자유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평화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오늘의 강연을 맡은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렉 스칼라투시는 루마니아 출신으로 1990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 1호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 외교학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미국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에서 3년간 홍보 경제부를 이끄시다 2011년 8월부터 북한인권위원회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2001년 미국의 외교정책 인권 전문가들이 세운 단체로 지난 15년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탈북 난민, 납북자 인권 유린 실태와 북한 취약계층의 식량권 등의 문제와 그 개선의 시급성을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단체의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렉 스칼라투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혁 회장님, 김성진 조영사님, 민주평화통일정회의 애틀랜타 협의회 심사숙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생김새는 한국계 미국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미국 시민권자지만 옛날에는 냉전 시대 때 북한과 상황이 많이 비슷하던 루마니아에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냉전 시대는 루마니아 독재자이던 니콜라이 차우셰스쿠하고 북한의 김일성이 아주 가까운 우정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차우셰스쿠가 1965년도부터 1989년도까지 루마니아의 지도자였지만 1972년도에 북한을 처음으로 방문할 때 북한식 독재자 개인 숭배, 독재자 신조화, 북한식 주체 사상 거기에 청문회 반한 나머지 루마니아를 북한과 비슷한 나라로 바꿔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러시아 비탈리만스키 감독의 다큐멘터리 장면을 보니까 특히 1980년대 루마니아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우셰스쿠 주변에 있었던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차우셰스쿠가 가장 좋아했던 게 이렇게 수천 명 앞에서 수만 명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한 행사를 완벽하게 꾸며주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었습니다. 수십만 북한 주민들이 나와서 루마니아 말로 된 구호를 외치고 그러한 구호를 들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제가 요즘에는 탈북하신 분들하고 경력을 많이 하는데요. 40대 이상이면 통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북한에서는 70년대, 80년대 루마니아 영화가 인기 그렇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액션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재밌던 거는 바로 루마니아 영화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루마니아에서는 유혈적 반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 차우셰스쿠와 차우셰스쿠의 아내인 에레나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가 자유민주주의로 향하는 과정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단기에 들어갔습니다. 루마니아 사람들하고 북한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특히 북한 주민들하고 좀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참다가 모래를 숙였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1989년 12월 달에 루마니아에서 반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한국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루마니아와 똑같은 비슷한 공산권 국가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한국에 온 것이었죠. 절대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은 그리고 분명히 북한도 구소련과 다른 동구권 나라들처럼 공산주의 독재가 분명히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고난의 행군이라 하죠. 199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약 60만여 명에서 300만여 명까지 북한에서 굶어서 죽었고 또 영양실조한 질병에 걸려서 죽었고 희생자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때부터 북한 인권 상황이라든가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에 와서 대학원 나오고 워싱턴 DC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드디어 여기 북한 인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죠. 오늘 강연의 제목은 북한을 둘러싼 난제라고 쳤는데요. 구소련과 동구권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지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씨 일가 정권이 생존해온 것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권력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1994년 7월 그리고 또 2012년 12월. 북한을 둘러싼 나라들을 보면 물론 대한민국의 경우는 대단하죠. 대한민국은 6.25 전 직후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한 국가였지만 남이 몇백 년 걸쳐서 발전한 과정이 한국에서는 몇십 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강의 기적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 강대국, 세계 12위 경제 강대국인 것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죠.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아주 가끔씩 시끄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그게 건강한 거죠. 자유민주주의가 좀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일본, 중국 지난 몇십 년 동안 번영해온 나라들이 많았지만 북한만 유일하게 완전 블랙홀로 남아있죠. 경제적으로는 발전하지 않고 핵 개발과 김씨 일가를 유지하기 위한 핵 개발만, 미사일 개발만 거기에만 투자를 하고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아직까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물론 고난의 행군 이후로는 이제는 배분 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장마다 농민시장 그러한 비공식적인 시장 경제를 의지해왔지만 아직까지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아주 열악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봐서는 이 세상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너무나 사악한 독재 국가로 보면 됩니다. 경제를 비교하니 말도 안 되죠. 대한민국은 그렇게 대성공을 한 나라이지만 제가 통계 자료를 여기다 좀 모아놨지만은 나중에 파워포인트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비교가 안 되죠. 정치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죠. 북한이 어떻게 그렇게 유일하게 아시아 태평양에서 그러한 경제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고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사악한 독재 국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1953년도라 하면 정전협정을 생각하시겠죠? 7월 27일, 1953년 7월 27일. 1953년도에 또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53년 3월 5일 그 당시 구소련의 독재자이던 조제프 스탈린이 사망했습니다. 스탈린의 사망 이후로는 구소련뿐만 아니라 다른 동구권 나라들도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공동생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념들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일성은 그러한 외국의 영향을 절대로 받아들이진 않고 대신 북한식 공산주의를 건설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든가 그러한 북한만의 아주 유일한 요소들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북한의 김씨 일가 정권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을까? 역사를 보면 동구권 나라들의 경우에는 그 전에 또 다른 정치 체제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정치 체제들도 있었고 너무나 안 좋은 정치 체제들도 있었고 왕국도 있었고 자유민주주의 경험한 나라들도 있었고 나치를 경험한 나라들도 있었고 하지만 1989년도에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질 때 과거의 그러한 정치 체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의 역사를 보면 공산주의 독재 국가가 되기 전에 40년 동안 일제시대 때 그 시기가 너무나 열악했죠. 또 그 전에는 500년 동안 조선 왕조였죠. 그래서 비교가 될 만한 그러한 정치체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일성만의 정치체제를 건설할 때 그 세 가지, 제가 지금 조선 왕조를 모욕하려고 그러진 않지만은 그러한 왕조의 가장 부정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빌려갖고 절대주의적인 세 가지 절대주의적인 정치체제를 결합시켜서 김일성의 북한을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너무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보면 일제시대로부터 유래한 요소들도 있고 조선시대 때부터 유래한 그러한 요소들도 있고,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여러분들 연좌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좌제라 하면 3세대까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치범으로 처벌을 받으면 3세대까지 처벌을 받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될 수도 있고, 또한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북한의 성분 제도를 아십니까? 성분이라 하면 지도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주민들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체제도 조선시대 때부터 유래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물론 김일성만의 그러한 독특한 독재 스타일이 있죠. 그러한 독재 스타일을 아들인 김정일이 상속받고 이제는 김정은까지 그러한 아주 절대적인 너무나 사악한 독재를 하고 있죠. 북한이라 하면 북한을 이해하려면 북한의 기본적인 네 가지 기둥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바로 김씨 일가의 핵심부죠. 하나는 당, 하나는 보안국들, 그리고 당연히 북한의 군, 북한의 인민군. 북한의 보안국이라 하면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그리고 또한 인민보안부. 또다시 루마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냉전시대 때 루마니아도 너무나 사악한 독재 국가였지만은 그 당시에는 악명 높은 비밀 경찰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말로는 세코리타라고 하는데요. 루마니아 인구는 그 당시 2,300만 명이었습니다. 북한의 인구는 요즘 약 2,500만 명 정도 됩니다. 루마니아의 비밀요원들은 약 14,000명 정도 되었고요. 상당히 악명 높은 그러한 비밀 경찰이었지만 루마니아와 비교하면 북한에서는 그러한 요원들은 27만여 명이나 됩니다. 인민무력부라 하면 10,000명, 인민무력 국가안전보위부라 하면 약 5만 명 정도.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위부라 하면 나치들의 게스타포나 또 동독의 시타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왜 네 가지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뉴스를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북한에서는 약 2009년 전부터 대숙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 약 2008년 여름부터 그때쯤부터 시작했지만은 너무나 급하게 2009년 전부터 제2의 권력 세습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일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53세였지만 김정은의 경우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약 3년밖에 없었습니다. 뭐든지 급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급하게. 그리고 또 지도자가 되었을 때 28살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에도 김일성 시대 때도 너무나 사악한 숙청이 있었고, 김정일 시대 때도 너무나 사악한 숙청이 있었고, 뭐 숙청이라 하면 숙청이 없었던 공산권 독재 국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으로 구소련보다도 루마니아보다도 헝가리보다도 북한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김일성 시대 때도 그랬었고요. 숙청이라 하면 우선 반동풍자를 하죠. 반동풍자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독재 정권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는 반동풍자라 하면 특히 대지주 아니면 지주 아니면 그 전에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사람이었다면 북한이라 하면 옛날에는 북한이 공산주의 독재 국가가 되기 전에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1940년대 후반 북한 공식 통계 자료에 의하면 북한 인구의 약 24% 정도 그리스도교 신자였습니다. Christianity was not a religion. Christianity was a way of life. 3 churches on every street corner. 하지만 최근 똑같은 북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보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1%도 가짜죠. 위조죠. 절대로 안 되죠. 그리스도교 신자로 생각하려면 물론 지하 종교가 좀 생기기 시작했지만 사실 그 23%가 어디로 갔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비난 왔지만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숙청한 거죠. 그때 희생된 사람들도 많았고 정치범 관리소에 수감된 사람들도 많았고 이제는 지도자가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면 숙청의 2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혁명분자라 하면 모두 다 혁명자지만 반혁명분자라 하면 똑같은 공산주의자지만 최고 지도자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전에 소련파라고 그랬었죠. 구소련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구소련에서 내려온 동포들 1952년 그때 소련파를 숙청했고 그 다음에는 1956년도에 중국과 관계가 가까웠던 연안파를 숙청했고 그리고 또 물론 국내파도 많이 숙청했습니다. 목적은 바로 김씨 일가의 정권을 강화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인사들을 그리고 그렇게 많은 주민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희생양들도 있죠.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최고 지도자는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위 인사들을 희생양으로 완전 희생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2009년 말에 북한의 화폐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 당시에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이후로는 시장화가 많이 활발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북한의 정부가 배분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냥 비공식적인 시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 활동을 하면서 돈 버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때 2009년도에 그러한 시장화를 탄압시키기 위해 화폐 개혁이 있었는데요. 북한 돈의 가치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는 특히 시장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한 분들은 바로 여자분들이에요. 결혼한 여자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남처럼 거의 매일 이제는 돈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좀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시장 활동이 더 활발한데요. 그때 거의
반란이 일어나려고 했었지만 그래서 그때는 희생양을 찾았죠. 그 희생양이 누구였냐면 그때 북한의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던 박남기 그 사람이 완전 유일한 책임자로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2013년 말에 장성택이 처형을 당할 때 어떻게 보면 뭐 희생양으로 당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김정은의 권력을 그만큼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희생당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The worst crime in North Korea is factionalism.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보다는 좀 힘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 돈이나 힘이 생기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져버리죠. 장성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김씨 일가라 하면 거기서 백두혈통이라 하죠. 물론 김정일이 사실 백두산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장성택이 백두혈통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장성택이 김일성의 유일한 사위 아니었겠습니까? 상당하죠. 그래서 그전에는 김씨 일가 핵심부에 있는 인물이라면 그냥 먼 나라로 대사로 보내는 것이죠. 뭐 폴란드나 체코나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희생시키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그러한 정권이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사악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약 100여 명 가까이 고위 인사들이 숙청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처형을 시키는 방법은 너무나 잔인하고 아주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대공 기관총입니다. 총알은 50 caliber. 저기 metric system 14.5mm. 사람의 몸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한 소문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저희들의 단체가 뭐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일부러 꾸며서 그랬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그러한 지대공 기관총으로 처형시키기 몇 분 전에 위성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위성 사진도 있고 그 위성 사진과 관련된 분석도 있고 그리고 한 나라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시체로 남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뭐 6.25 나라는 아니지만은 뭔가 남아있는 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뭔가 남아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숙청을 당한 인물들은 그러한 권리도 없습니다. 완전히. 약 1950년대 그 당시에 김일성이 아직까지 스탈린의 제자였기 때문에 뭐 김일성이라 하면 스탈린의 제자로 볼 수도 있고 모택동의 제자로 볼 수도 있고 자기만의 스타일도 있었지만은 하여튼 소련의 교훈 삼아 북한에서도 정치본 관리소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정치본 관리소를 하면 북한의 정치본 관리소의 역사를 보면 수감자 수는 약 15만 명에서 25여만 명까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숫자가 좀 떨어졌습니다. 수감자 수는 떨어졌는데 요즘엔 약 12만여 명이나 있는데요.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는 정치범 관리소는 4군데나 있고요. 사실 5군데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인권 이야기할 때는 이 말을 자주 듣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지만은 뭐 대한민국도 옛날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만은 사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완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었을 때도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범 관리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때는 물론 정치 탄압은 정치 탄압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그래도
야여방이 다 있었죠. 북한에서는 절대로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물론 완벽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완벽한 나라가 아니고 유럽 나라들도 완벽한 나라도 아니지만은 2016년도에 정치범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치범 수가 좀 떨어졌지만 그것이 바로 하루만에 인권 상황이 좋아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정치범 관리소 안에서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망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저는 뭐 계속 탈북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증언을 듣고 정치범이었던 분들도 만나고 거기서 간수하던 분들도 만나고 정치범 관리소를 운영하던 관리하던 분들도 만나고 모두 다 탈북을 했죠. 그래서 그분들의 증언을 이용하고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의 실태를 파악할 수가 있죠. 북한 정치범 관리소라 하면 집단 처벌, 강제 실종, 조직적 학대, 고의적 분주의, 강제노동, 혈형, 고문, 성착취, 강제납대, 인종차별을 위한 영아살해 등 그러한 범죄들이 다 자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탈북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의해 붙잡혀갖고 강제 북송을 당하면 특히 중국 남자하고 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했으면은 영아살해까지 그러한 증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치범 관리소로 하면 관리소지만 구금 시설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아시죠? 정치범 관리소로 가게 되면 왜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언제까지 있을 것인지 알 수도 없고 교과서에는 물론 일반 수감자들도 있지만 거기에는 정치범들도 섞여 있습니다. 교화소도 있고 그리고 또 직결소도 있고 구류장도 있고 여러 가지 구금시설들이 있는데요. 이게 구금기간이 짧다고 그래서 인권 요인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인권 요인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북한이라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의 가장 큰 이슈는 북한에서 현지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 조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탈북하신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범으로 수감되어 있던 분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고요. 저 위에 여자분이 있죠. 김영순 선생이라고요. 지금 70세 후반이셔요. 활동이 아주 활발하시고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항상 공항으로 나오시고 저기 무용하던 분이에요. 아주 유명했어요. 북한에서. 오빠가 6.25전 때 중령이었는데요. 전투하다가 사망했습니다. 6.25전 때 전투하다 사망했으면 완전 공화국의 영웅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공화국 영웅의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북한들의 고위층 엘리트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완전 고위 간부였습니다. 장성택과 같은 사람들의 집 옆에서 바로 살고 있었습니다. 완전 고위 간부였지만은 안타깝게도 송혜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송혜림이 누구였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죠? 송혜림은 그 당시에 김정일의 애인이었어요. 김일성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었고요. 나중에는 아들 낳죠. 첫째 아들 김정남 저기 마카오 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송혜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일이 송혜림과의 관계를 아주 비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위부에서 요원들이 와갖고 짐을 싸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서 지방에서 공연을 해야 되니까 같이 가자고 해갖고 온 가족을
15호 관리소, 요독 정치범 관리소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두 다 사망했고 아들 한 명밖에 생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모두 다 자신의 손으로 묻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고위 정치범 고위 관리들은 이 여자분이 거기에 계신 거 알고 있고 알게 되고 그냥 석방시켰지만은 계속 감시 속에서 살았어요. 20년 동안 감시 속에서 살았고 드디어 탈북을 하셨어요. 이제 한국에 오셔갖고 활동을 많이 하시고 유엔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워싱턴 DC 와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에서 중성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중성도가 높아야 생존할 수가 있지만 그게 일반 주민들이나 고위 간부들만 그렇죠. 최고 지도자가 중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공화국 영웅의 여동생이 김정일의 애인을 알게 돼갖고 그 이유만으로 온 가족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북한의 실태입니다. No pity, no honor, pretty unbelievable. 밑에 있는 남자분이 또 그분도 15호 그러니까 요독 정치범 관리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이제는 한국으로 넘어왔죠. 그분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분이었는데요. 한국 사람을 징으로 사귀었어요. 한국 사람을 징으로 사귀었기 때문에 누가 밀고자가 그거 들켜갖고 또 붙잡혔죠. 고문당하고 때리고 또 결국 정치범 관리소로 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증언을 듣고 그리고 또 요즘에 기술도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위성 사진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 사진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위성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약 2-3년 내는 이 위성 사진이 엄청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라든가 북한의 실태를 탈북자 증언뿐만 아니라 위성 사진으로 너무나 중요한 또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를 하나씩 그때 사진 몇 장 찍어갖고 6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라 하면 제가 아까 성분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분이라 뭐냐면 북한에서는 지도부에 관한 중성도에 따라 주민들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계층 인구의 약 20%에서 25%까지 그 다음에는 동료 계층 인구의 40%에서 60%까지 그리고 적대 계층 인구의 20%에서 25%까지. 그러니까 김일성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거기서 파티산이라 하죠. 파티산. 그게 그리고 또 후계자들은 완전히 핵심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 무슨 실수를 했으면은 이제는 그 다음 세대까지 그게 넘어가는 것이죠. 물론 북한에서는 이제는 시장화도 어느 정도로 활발해졌기 때문에 물론 북한에서도 요즘 북한이 10년 전, 20년 전 북한하고 너무 다릅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성분제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좋은 학교로 가려면 물론 학생이 똑똑해야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하지만 성분이 좋지 않으면 김일성대나 김책 공대나 그런 데로 절대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분이 좋아야 좋은 학교로 갈 수가 있고 반기문상 총장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셔갖고 UN 사무총장이 되셨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그만큼 다른 나라죠. 김일성이 1950년대부터 주체 사상을 선도했죠.
그러니까 뭐 중체라 하면 뭐 아무도 필요 없다. 우리끼리 우리만 알아서 뭐든지 다 해결하겠다. 당연히 미국, 한국, 중국, 소련도 필요 없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그런 주체 사상을 설교했지만 사실 그게 현실과 거리가 너무나 멀었습니다. 사실 김일성의 북한이 구소련과 다른 동구권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원조 아니면 보조 수입에 의지했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도에 다른 나라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원조도 없고 그러한 지원도 없고 그러한 보조 수입도 없고 게다가 북한에서는 산림 헐체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너무나 웅장한 인프라가 있어도 장마철에 대홍수가 일어나면 상당한데 북한에서는 특히 산림 헐체 때문에 홍수가 날 때마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에 구소련이나 동구권으로부터 지원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산림 헐체 때문에 대홍수가 일어났지만 바로 산림 헐체 때문에 효과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 주민들은 약 60만여 명에서 300만여 명까지 희생되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가장 크게 당했습니다. 그래도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가고 생존하긴 했지만 특히 도시에서 생각하는 사는 사람들이 아주 크게 당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고난 행군이라 하면 상당한 위기였죠. 하지만 고난 행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효과는 바로 북한의 시장화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the use of food as a means of social control. 북한의 사회 계약이 이랬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지도자를 따라야 하고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하고 그러면은 필요한 만큼 옷과 먹을 것을 주겠다. 물론 그것도 하는 일에 따라서 직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직장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그것도 성공제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죠. 이제는 고난의 행군 이후로는 그러한 사회 계약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체제를 위협하지 않고 말을 잘 듣고 충성하고 그러면은 이제는 생존할 만큼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을 찾게끔 허락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말만 잘 들으면 놔두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활동할 수가 있고 하지만 그게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한 그 전에는 탈북자 수는 아주 적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탈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고난의 행군 때 북한 주민들이 많이 탈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다른 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정착한 탈북자들은 약 3천 명 정도 될 것입니다. 탈북자가 가장 많은 나라들은 독일, 영국하고 캐나다입니다. 미국에는 아직까지는 200명도 안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법을 2004년도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한번 2008년도에는 한번 연장했고 2012년도에는 또 한 번 더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탈북자 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200명도 안 됩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이 이제는 한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실태를 연구하는 단체들도 그만큼 증인들이 생기고 그만큼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고 탈북자라 하면 중국
중국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인준했습니다. 그리고 또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도 인준했고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와 33조에 의하면 난민은 밖에 우려가 있는 곳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물론 계속 거기서 불법 이주자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중국 공안에 의해 붙잡혀갖고 강제 북송을 당하면 문제가 뭐냐면 북한에서는 정부의 허가 없이 국경을 넘어가는 게 범죄입니다. It's a crime. It's a criminalized act. 그래서 여기 남미에서 넘어온 분들하고 또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남미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만약에 여기서 체포를 돼갖고 송환하게 되면 뭐 남미 나라에서 또 구속되진 않거든요. 자신의 정부가 저걸 절대로 하진 않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게 정치범이 될 수가 있어요. 탈북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인권위원회에 한국 학생들이 많지만 그 한국 학생들 중에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은 한 친구는 네 번이나 강제 북송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공해갖고 한국까지 넘어왔습니다. 강제 송환돼갖고 강제 북송돼갖고 이제는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질문은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을 만나느냐, 그리스도교 신자를 만나느냐, 아니면 선교사를 만나느냐. 가장 우려하는 것이 대한민국하고 그리스도교.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가 완전히 경쟁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또 그리스도교가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경쟁할 수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백을 했으면 정치범 관리소로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2번 교화소로 가게 되었고 6개월씩, 한 번은 노동 단련대라고요. 죄수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강제 노동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사실 북한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하고 그분들이 정치 난민 될 수 있는 과정에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지만 중국이 그분들이 불법 경제 이주자라 주장하면서 강제 북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법 경제 이주자 아니죠. 물론 배가 고파서 넘어온 사람도 있지만은 또 한류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북한을 떠나도 문제가 뭐냐면 난민을 밖에 우려가 있는 곳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강제 북송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물론 북중 관계가 지금 상황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겠지만은 중국은 김씨 일가를 완전히 선입하는데 도와주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유지해온 강대국이기 때문에 상황이 아직까지 그렇고요.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정은이 너무나 귀찮은 인물이겠죠.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 개발도 하고 미사일 발사도 하지만은 미국은 대한민국이 그러한 위협을 맞서고 있기 때문에 정강 방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부유한 나라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 시스템을 구입하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곤란한 이슈가 될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은 북한에 관한 기본적인 전략적인 자세가 아직까지는 바뀌진 않았습니다. 중국이 아직까지 북한을 위성국가 그리고 또한 협상 능력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호하고 아직까지 김씨 일가를 유지하고 있고 사실 중국은 북한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국 난동에서 신주로 통하는 그 다리만 막아버릴 수 있으면 김씨 일가가 아주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의 전략적인 자세가 그만큼 바뀐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북한 난민이라 해도 여러분들 유로피언 픽닉 기억하십니까? 유럽 소풍이라고요. 1989년 여름에 헝가리가 동독 사람들을 모두 다 받아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국경을 열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동독 사람들이 헝가리를 통해서 서독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죠.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중국도 아마 헝가리의 교훈 삼아 만약에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정치 난민으로 보호하게 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게 되고 그러다가 김씨 일가의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이 그 면에서는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북한이 과거의 북한하고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북한도 많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독재 국가라는 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지 27년이나 지났지만 김씨 일가는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김씨 정권 유지의 핵심 요소가 무엇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세뇌가 너무나 심합니다. 그 세뇌 과정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형성되기 전부터 군 복무 시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은 남을 계속 감시하고 남을 계속 감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 통화라고요. 모두 다 모여갖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동무들 지난 일주일 동안 이거 한 실수 저거 한 실수 이런 실수를 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골라갖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북한에서는 인민반이라고 하죠. 일제시대 때 애국반이었죠. 그 애국반 교육 삼아 그게 미국에서는 neighborhood watch지만은 거기서는 남을 같은 친척 이웃사람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인민반이죠. 완전 감시, 통제 감시 속에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질문을 많이 들으셨죠? 북한에서도 평양의 봄이 있을 수 있을까요? Arab Spring, can there be a spring of 평양?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956년도 부다페스트 혁명, 헝가리 반공산주의 혁명, 1968년 프라하의 봄, 또한 1989년 루마니아의 유혈 반공산주의 혁명을 생각하시면 그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젊은이들, 10대 후반, 20대 초반. 하지만 그 나이에는 모든 북한 남자들이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10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더욱더 심각한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대를 했으면 혁명의 나이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평양의 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북한 사람들하고 루마니아 사람들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참다가 머리 숙였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혁명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또한 루마니아, 헝가리, 버마의 교훈 삼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독재가 영원하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북한의 김씨 일가가 설마 100년까지 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아주 자세히 해야 하겠죠. 아까 세뇌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북한의 탄압, 통제 상당히 심하죠. 또 정보 유입 차단이 상당히 심하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계속 그러한 철저한 강압, 통제, 감시 처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체제 혁명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안 좋은 소식만 전달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북한에는 좋은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들이 뭐냐면 바로 북한 정권의 권력 장악을 약화시키고 있는 요인들. 첫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린 시장화. 20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주민들이 생존하기 위해 김씨 일가를 100%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량권, 그러니까 배급을 받는 주민들보다 시장을 의지하는 주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쇄적인 북한은 정보를 너무나 심각하게 차단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바깥 세계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Radio Free Asia, Voice of America, 한국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들 계속 대북 방송을 하고 있고요. 탈북자들하고 인터뷰를 한 회사에 의하면, 인터미디아라는 회사에 의하면 탈북자들 중에 약 3분의 1 정도 북한에서 살 때 해외 라디오 방송을,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동구권에서 약 70%, 80% 정도 있었는데요. 물론 탈북하신 분들은 그래도 바깥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만큼 라디오를 들을 가능성이 더 높았지만 이게 물론 북한 인구의 3분의 1이나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은 과거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해외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바깥 세계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되고 라디오 방송을 듣고 또 암시장에서 USB나 DVD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한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몰래로 한류 드라마를 보고 한류 드라마를 보다가 탈북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을 바꿔놓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북한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바꿔놓기 위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정보입니다.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바깥 세계에 대해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많은 정보를 전달해줘야 됩니다. 바깥 세계 그리고 특히 번영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 호위층의 부정부패, 특히 김씨 일가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그러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전달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인권 요린. 북한의 인권 요린이 너무나 심각하지만은 그러한 독재하에서 사는 사람들이 인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약 2년 반 전에 UN에서 UNCOI,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은 그 위원님들 세 분이 호주 방사 마이클 커비, 세비야
민주화 운동가 소리하기를 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 출신 말수키 다로스만 그분이 또 UN에서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역할을 하셨죠. 그 세 분하고 20여 명의 UN 스태프 멤버들하고 1년 동안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조사의 결과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요인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Crimes against humanity. 또한 김씨 일가 정권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해부하길 통보했습니다. Submission of the North Korean case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만은 북한 주민들이 그 체제 하에서 살면서 인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쉬운 말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인권이 있는지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모두 다 북한 헌법에 여겨집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북한 헌법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뿐만 아니라 북한 헌법에 의해서 또한 인권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인권들이 북한에서 유린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이야기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꼭 전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을 보면 항상 너무나 비합리적인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북한을 이해하려면 우선 김씨 일가의 기본적인 전략적인 목표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김씨 일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는 바로 정권 생존입니다. 모든 것은 정권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비합리적인 짓과 같지만은 김씨 일가의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행위라면 하겠습니다. 물론 북한 주민들은 수백만 명씩 장난으로 희생시키진 않겠죠. 하지만 김씨 일가를 유지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희생시키려면 희생시키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은 그렇게 부유하고 번영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는 북한의 정권은 김씨 일가 정권 하에서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것을 아직까지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생존이 보장되는 한반도 통일주구.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사실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 전에 루마니아나 체코슬로바키아나 G7 나라였습니다.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Romanians had French nannies before World War II. Czechoslovakia was G7. They lost it overnight. We all have to be careful. 제3 전략적 목표는 핵무기 보유국 인정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신 격사.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김정은 정권 하에서 김씨 일가 정권 하에서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재, 안보리 교회안에 의한 제재도 중요하고 외교도 중요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봐서는 김씨 일가는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동 사담 후세인이나 가다피의 교훈 삼아 그 독재자들도 대량 살상무기를 포기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그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난제들이 너무 많죠. 네 번째로는 한국과 미국을 인간질하여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고 그것으로서 제2 목표 실현을 위한 역량 마련, 그게 네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물론 북한을 둘러싼 난제가 하면 그러한 난제들이 너무 많지만 인권유리, 정치범 관리소,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북한의 통일입니다. 저 특히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할 때 이 질문을 합니다. 저희 경험을 생각해 보면 루마니아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사 사건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였습니다. 1989년도. 한국 쪽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만 명예 시민으로 받아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지만은 1997년 금융위기, 그 당시에는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동원돼갖고 해외 동포들까지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모두 다 동원돼갖고 그 순간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미국인으로서는 당연히 9/11 9.11 사건. 젊은 세대가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잘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 세대는 6.25전 때 싸우면서 나라를 지켰고 한 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같은 세대하고 또 젊은 세대가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꿔놨고 한 세대가 97년 금융위기를 극복했고 이 젊은 세대의 도전이 것이 남북한의 통일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남북한 통일의 비용도 상당하겠지만은 남북한 사람들이 분단된 지가 거의 70년이 지났지만 차이점이 많습니다. 이제는 육체적인 차이까지 있습니다. 이북에서 사는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키가 작고 몸무게도 많이 안 나가고 이제는 말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사투리지만 차이가 많지만은 하지만 독일 사람들을 생각하면 독일이 1945년부터 1989년까지 분단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또 통일됐죠. 하지만 독일이 19세기부터만 한 나라로 존재했죠. 그 전에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남북한의 경우에는 그 전에 1000년 동안 one millennium, same political system, 같은 정치 체제, 같은 문화, 같은 언어, same culture, same language, same history, same people. 통일된다면 남북한의 통일을 이룬 세대를 5,000년 후에, 10,000년 후에 계속 기억하고 계속 기념할 것입니다. Thank you. 교수님의 그 말씀을 외국인으로서도 극동 동시하게 대해서 그 해맑은 지식을 가진 데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이 북한이 중국의 위성국가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무너질 경우만요 남한으로 흡수될 확률보다 중국으로 흡수될 확률이 많다. 그 이유는 이 베를린 벨기움 바그다드 프로젝트라는 독일의 3기 정책, 카이로 칼카타 케이프타운 연장이라는 영국의 성시 정책, 러시아의 남한 정책과 일본의 대륙 진출 정책, 그리고 폴란드의 해양 진출 정책이 만나는 것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의 3기 정책, 감시 정책, 일본의 대륙 진출 정책, 폴란드의 해양 진출 정책은 동력을 감췄고 러시아의 남한 정책만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남아 정책도 1990년대 이후에 그것도 사라졌는데 중국이 그 깊은 항구를 찾아 남아 정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성공의 자연적 지대를 중국이 경영하고 있고 또 원산만을 교차지해서 중국의 항구를 지금 건설하고 있다는 몇 년 전 소식을 들었는데 앞으로 북한이 무너질 경우 남한으로 흡수될 확률보다 중국으로 흡수될 확률이 많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중국은 바로 한반도의 강대국이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주민들이 정말로 통일을 원한다면 남북한 주민들을 받을 수 있는 강대국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서독의 통일을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동서독의 통일을 지지한 강대국은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도 아니었고 영국도 아니었고 그래서 통일을 위해 통일 준비를 하려면 한미동맹이 상당히 중요하고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계속 강화시킨다면 그러면 북한에서 사태가 크게 터지면 그만큼 남북한이 바로 통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 그 전에는 그런 북한 주민들은 지금 알고 있는 게 그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바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그 과정을 위해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USB를 통해 정보를 전달해 주면서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 의식을 심어주고 그럴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수님 한국어 실력을 보니까 얼굴만 바꾸면 한국인이 필요 없게 보입니다. 아주 정말 한국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많은 분들이 통일을 얘기하면서 북한이 만수각국이 한 10년 내에 무너질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지 한국의 통일은 눈앞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박사님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네,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리듯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독재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을 드린 그 네 가지 기둥이 모두 다 대수청을 당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안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불안정합니다. 물론 오늘 내일 무너질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게 10년 후에 터질 수도 있고 5년 후에 터질 수도 있고 바로 오늘 밤에 북한의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루마니아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재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12월 초 1989년 12월 초 주 루마니아 미국 대사님이 워싱턴에 나가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Romania is safe. 안전하다. 이러다가 2주 후에 반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루마니아도 마찬가지고 중동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사건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지만은 그게 커지고 퍼지고 반체제 혁명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루마니아나 북한처럼 그렇게 너무나 사악한 독재 국가에서는
주민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고위층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으면 혁명이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루마니아와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싸움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중동에서도 시리아에서는 아직까지는 싸우고 있고 만약에 평양상영이 북한에서 사태가 터졌지만 아직까지는 김씨 일가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은 주민들이 혁명을 일으켰지만 지금 싸우고 있지만은 바깥 세계가 어떻게 반응을 한 것인지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그러한 용기가 있을 것인지 We need action. I hope we will have it. 개혁과 개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일도 20년 전부터 그러한 기회가 있었지만은 김정은도 그러한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리고 안타깝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러한 절대적인 정치 제재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평화로운 수단으로 그 정치 제재를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도 혹시 루마니아와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먼저 핵 전쟁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제너레이션 X 세대거든요. 근데 저는 제너레이션 X나 밀레니얼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저희가 통일을 빨리 갈 수 있는지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은의 제1 전략적인 목표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떤 사태가 터지고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면 핵무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t's a deterrent right now. They will use them if faced with a situation likely to lead to the collapse of the regime. 남북 간의 통일이라 하면 저는 또 아까 말씀드린 루마니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사실 그 루마니아도 아직까지 분단되어 있습니다. 1940년도에 비엔나 딕타트 강권에 의해 루마니아 한 지방은 헝가리로 넘어갔고 트란실바니아라는 지방이 헝가리로 넘어갔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다시 통일됐죠. 한 지방은 소련으로 넘어갔지만 이제는 몰도바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몰도바 공화국은 루마니아 말을 하고 몰도바 공화국은 루마니아의 한 지방이었습니다. 저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면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때 공산주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 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경험한 분들이죠.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만약에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면 가장 급한 것은 통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몰도바하고 통일이 돼야 한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의 부모 세대는 그래도 통일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입장이거든요. 스탈린 시대 때 루마니아 사람들을 시베리아로 보내갔고 러시아 사람들을 몰도바로 옮기고 소수민족들이 많이 생기고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셨어요. 저희들의 세대는 루마니아가 유럽연합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몰도바 공화국도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되면 좋고 안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통일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오늘 밤에 행사에 참가하신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남북 간의 역사는 5,000년이나 됩니다. 같은
정치 체제 하에서 같은 언어를 하면서 같은 문화를 하면서 살았던 게 같이 살았던 게 1000년이나 1밀레니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몇십 년 만에 뭐 어려움에 겪었다고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의식을 심어주려면 교육과정밖에 없습니다. 그 교육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교재들도 그렇고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도 그렇고, 한글 학교로 나올 때, 토요일날 한글 학교로 나올 때 1시간이라도 동일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질문 이제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받지 않은 질문하게 돼서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인들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세계 강대국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통일을 말로만 시사롭게 얘기하면서 진정한 미국이나 중국에서 한국의 통일을 바라는 그것이 안타로 저는 생각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한국인들의 문제다 이렇게만 보여주고 감추게 과연 지금 그 강사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미국이나 중국이 왜 마지막으로 싸우는 것을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이걸로 봤을 때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드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아주 부유한 국가입니다. 북한은 계속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요. 북한은 계속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강 방위를 위한 기술을 살 여유가 있고, 그리고 또한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사드라는 기술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드라는 게 방위를 위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독립국가입니다. 중국은 뭐 미사일을 설치할 때 한국의 허락을 얻고 설치했으니까 뭐 공격을 위한 미사일이든 방위를 위한 미사일이든 대한민국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죠. 이게 대한민국만의 이슈이기 때문에 중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통일을 하면 중국이나 일본의 입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입장은 확실히 100%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은 남북 간의 통일을 지지합니다. 약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거는 맞습니다. 그때는 물론 남북 간의 통일은 남북 간 사람들에 의한 과정이겠지만은 그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특히 워싱턴 DC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부, 국방부에서 일하는 보위 관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30, 50대, 30대 이상이면 한국을 잘 알고 한국에서 시간 보냈고 한국에서 유학했고 미팔군에 있었고 배우자도 한국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워킹 레벨에서는 한국을 잘 알고 한국을 사랑하고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린 말씀들 중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다고 있으면 바로 그것입니다. 동서독 통일 때도 통일을 지지한 강대국은 미국밖에 없었고 이번에도 남북 간의 통일을 지지한 강대국이 미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한미동맹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연을 해주신 글라이스 사무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